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하실 예정이실까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스타트업 로 가이드 2.0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에서 편집한 책입니다. 주로 변호사들이 벤처기업들을 위해서 창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 마땅히 알아야 될 어떤 10가지 정도의 항목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만들어준 가이드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창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개인회사와 주식회사 장단점은 무엇인가,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약을 하는 것, 또 핵심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영업 비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개인회사를 할 것인지 주식회사를 할 것인지 사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맨 땅에 헤딩할 때는 가볍게 시작할 때는 개인회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게 되고 확산하게 되면은 개인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것들이 부담스럽게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것, 세금 같은 문제들도 개인 소득, 개인 사업으로 하게 되면 소득세율이 누진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주식회사나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또 체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작은 회사는 개인 회사로 시작하지만 규모가 있고 그런 회사들은 주로 법인 형식, 다시 주식회사 형식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책에 자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형태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창업 스타트에 대해서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책의 두 번째 가이드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투자 받는 것이 약입니까? 독입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말은 결국은 자본금으로 들어온다는 말인데 자기 자본으로 들어오지 않고 타인 자본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채죠. 빚입니다. 그 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대출 받는 게 좋을까요? 투자 받는 게 좋을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투자는 무엇이고 또 대출은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받는 방식이 창업자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권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것도 이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보통주입니다. 근데 우선주에 대한 개념도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 파트 2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를 내가 받을까 말까, 내가 돈은 사업하는데 필요하긴데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트 2,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에 들어가면요, 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독소 조항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창업자에게 불리한 조항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계약서 조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한 줄 적어져 있는 내용 있잖아요. 간단히 넘어가면 아는데 그게 바로 독소 조항이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동일한 내용인데요.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에 대한 방식에 대한 겁니다. 이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투자 받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잘 써야 되겠죠. 그러면서 드디어 투자 받을 때 계약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주의사항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례 양식이죠.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계약서의 문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잘 적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단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인허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사실은 모든 사업이 인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장을 제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공장 등록을 해야 되겠죠. 공장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인허가에 대한 사항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나 또 스타트업이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 지나치게 너무 얽매이고 불편하고 과장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권하고 있는 것이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개념이
쉽게 말해서 편의를 봐주는 거죠. 융통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이 자기의 아이디어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번 빨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요 자율주행차 도로 못 다닙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현행법으로는 도로를 달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필드 테스트 해볼 수 있겠습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와 조치하는 것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제도들입니다. 6번째 단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4가지 단어가 있죠. 특허권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용신안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상표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디자인권입니다. 요새 어떤 분야라도 디자인권에 대한 것 또 상표권에 대한 것 매우 중요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등록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그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6번째 단어에서 잘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7번째 단어는 매우 재미난 내용인데요. 직원 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 혼자 못하거든요. 독불장군 일 못합니다. 결국은 함께 일해야 되잖아요.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직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처음 창업을 할 때 혼자 시작하지 않고 동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업자 함께하는 사업의 파트너라고 말해야지. 그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나니까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가정합시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로계약서 써야 되겠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그것을 잘 어떻게 근로계약서 작성할 것인가, 그 퇴직금 어떻게 줄 것인가, 퇴직금에 관계된 어떤 상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비밀에 대한 거, 또 경업을 금지 약정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말소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랄지, 해고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할까, 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거쳐야 될 과정과 절차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 간에 같은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회사 직원들 일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산재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채용에 대한 문제, 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만두는 것에 대한 문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7번째 단어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8번째 단어는 이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업할 때 같은 동업했던 사람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주주들 간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법률적으로는 몇 가지 숫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 감독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만약에 25%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가 없어요. 내가 단독 참석했습니다. 내가 참석자입니다. 내가 25% 주식을 갖고 있다면 내 혼자서라도 일반적인 것을 혼자서 의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25% 룰, 25%라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숫자가 커져서 지분율이 33.4%가 된다면 특별 결의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일반 결의가 아니고 매우 특별한 결의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주주로서 주식을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일반적인 모든 것들은 통과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60주분 7% 이상을 갖게 된다면 절대적인 결정권을 다 갖게 됩니다. 결정적이라는 말은요, 어떤 특별한 건에 대한 모든 것도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9번째 파트는요, 경영자로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적인 내용들입니다. 위법상에 관계된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불공정 거래란 무엇인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무엇인지, 그 종류가 무엇이고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공정 거래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거래 거절을 당하는 거랄지, 차별적 취급을 하는 거랄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거랄지, 부당한 고객을 유인하는 거랄지, 거래를 강제시키는 거랄지,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는 거랄지, 구속 조건부 거래를 하는 거랄지, 사업활동 방해하는 것. 되게 단어들이 좀 딱딱하죠. 법률적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건전하고 상도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모든 것, 편파적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면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 방법 같은 것을 세밀하게 잘 도와주고 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경영자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로 개인정보 관리랄지 또 사무실 임차 보증금에 대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상식에 대한 것들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다룬다는 것이 이제 회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회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법인의 파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회생과 개인의 파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파트에 대해서 그룹을 지어서 창업하는 청년들이나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언했던 내용들을 편집하고 정리해서 가이드북으로 만든 책입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항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걸 상식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처음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자 등록 낼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거든요. 어디 좀 가이드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스타트업, 창업에 있어서의 좋은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좋은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특별히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